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국인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중어중문학과 장호준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편입하시고 또 학년을 올라서 새 학년을 맞이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 1학년부터 올라오신 학우님들은 과제물 작성 여러 번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오신 신편입생 학우님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국인문 중간과제물 작성 요령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 과제물 공지 및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과제물 표지 있죠?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문제물에 대해서 과제물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예시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량 제한을 보통 두죠. 분량을 환산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데 설명을 드리고 평가 기준과 함께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과제물 다운로드 받고 표지 서식 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신 학우님들께서는 바로 그 동영상 중간으로 넘기셔서요, 세 번째부터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 신편입생 학우님들은 다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차근히 들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물 공지 및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방송통신대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을 하셔서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내 시험이 언제고 어디고 과제물이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지, 이러한 정보를 전부 다 온라인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지사항하고 나중에 이 맞춤 정보 있죠. 로그인 하시면은 맞춤 정보 하는 데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공지사항에서 시험 성적 과제물이니까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그 시험 부분에 대해서만은 따로 이쪽에 파란 부분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후에 그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거, 과제물 서식, 학생 서식에 있겠죠. 이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이 오른쪽 박스에 초록색 박스에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사 정보의 시험 정보, 성적 정보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리스트가 뜹니다. 시험 성적과 관련된 리스트들이 있는데, 일단 중간 과제물 시험 공고에서 3월 7일 날 공고가 됐군요. 그리고 중간 과제물만 찾아보니까 또 3월 14일 날 과제물 제출 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3번과 9번 공지사항을 보시면 여러분들 과제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중간과제물 시험 공고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위쪽에 첨부 파일이 4개가 있고 과제물 시험 공고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 첨부 파일 중에서 이 PDF 파일이나 HWP 한글 파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 열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중간 과제물 시험 안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또 시행 공고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위쪽 부분만 지금 제가 따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2016년도 1학기 이 과제물은 3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4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출하지 못하시는 학우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차 연장 기간과 2차 연장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연장 기간이 제출할 때마다 1등급씩 그리고 1등급씩이니까 2등급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이 약간의 하향 조정을 받는 거하고 제출하지 않아서 0점을 받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가능하면 정시 제출 기간에,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연장 기간까지는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아까 그 시험 공고 파일 중에서요, 중간 과제명 파일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현대중국인문의 과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이라든가 또는 게시판을 통해 아직 알고 있지만 다른 과목들 혹시 이렇게 찾아볼 때는 이 중간 과제명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쭉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각각의 학과별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를 클릭을 하셔서요. 거기에서 쭉 아래로 스크롤 다운해서 내려가시면 3학년 과목에 현대중국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현대중국인문 찾으신 다음에 과제물 내용이 있습니다. 짱이모 감독의 인생 호저를 보고 주인공 후케와 짜전이 중국 현대사의 주요 사회 정치적 사건 또는 상황에 직면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분석 기술하시오. 다소 이 과제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기술해라 라고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작성하기는 쉽겠지만 사실은 교육적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1강부터 5강까지, 6강까지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49년 이후에 강의에서 2강 후반습 3, 4, 5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얻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실제 작품 분석이라든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을 배가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문제를 제출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유사하게 문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똑같지 않고요. 바라보는 관점들,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인 것 같지만 쓰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 학년은 공통입니다. 그 학번에 상관없이 모든 학우님들이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주의 및 참고사항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소자용은 지금 그 교도소에 계시는 학우님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DVD라든가 이런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다른 걸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썼을 경우에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그 학사 공지, 특히 시험 성적 공지에서 9번째였던가요? 과제물 제출 방법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요한 공지 파일들은 다운로드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과제물 제출 기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달력에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과제물 제출 시 유의사항, 우리 학교에서 과제물을 제출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의하도록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요.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물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과제물은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그 한글 파일에 쓰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앞쪽에 홈페이지 가면은 학생 서식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학생 서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각종 학생 서식 다운로드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아마 학적으로 뜨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이 표지와 기타 서식 이쪽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현대중국인문은 뭡니까? 과제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과제물 표지 온라인 제출용 워드와 한글용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이게 한글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보통은 한국에서는 한컴 파일, HWP라고 하죠. 한컴 한글 파일을 많이 쓰시고 특히 중국어나 영어나 물론 한국에서도 MS 워드 파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러한 문서 작성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일단 좀 더 많은 학우님들이 사용을 하는 한글 파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제출용 한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조그만 또 팝업 창이 아래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표지를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열기를 해도 좋고 저장을 하기도 좋은데요. 보통 저는 열기를 보통 합니다. 열기를 해서 클릭을 하면 자, 이러한 아래아 한글 파일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과 같은 이런 아래 한글 파일이 뜨게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서 바로 그냥 저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아주 복잡한 폴더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리스트가 쭉 뜨게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또 다른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팝업 창에다 저장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장을 할 때도 그냥 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문서에서 마지막에 닫았던 폴더에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편입생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별도의 파일, 예를 들어서 KNOU 2006년 1학기라는 이런 명칭으로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학교의 과제물이라든가 1학기 과제물은 전부 다 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의상 KNOU 206-1학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일 명칭이 과제물 표지 온라인 제출용 한글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저장을 하실 때 아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 파일명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과제물이 한 과목인 학우님도 계시지만 두 과목, 세 과목인 학우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끔씩 과제물을 평가를 하다 보면 다른 과목 과제물을 올리셔가지고 안타깝게도 0점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경우를 방지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파일들을 꺼내서 작업을 하실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미리 이렇게 파일명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많은 학우님들께서 사실은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과제물 작성 안내 동영상을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 또는 보시고 싶으셨던 분들이 바랬던 내용은 아마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 과제물 빈칸에다가 쓸 때 2016학년도 1학기 제출해야 되죠. 교과목명, 학번, 성명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과목을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어떤 파일을 올렸는데 그 파일이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져 나오거나 가끔씩. 자, 이런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규칙에 따라 가지고 0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잘못 올리거나 또는 어떤 이상한 문제 때문에 읽히지 못해서 0점 처리받으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 평가위원들은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과제물 작성자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휴대번호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락처가 없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과제 유형 공통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고요. 과제명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과제명 목록에서 있던 것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간단하게 과제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도 됩니다. 뭐 굳이 다 두 개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상관이 없지만 이 내용들 A 또는 B의 이 문장들은 그 여러분들의 과제물의 분량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 위쪽 내용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건 당연히 지워야 되겠죠. 아래쪽부터 분량을 카운트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이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는 보통 형식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오래된 책들이나 논문들을 보면은 로마자로 1 서론, 뭐 2 본론, 3 결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여기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글이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서, 본, 결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보고서의 각각의 서본결 또는 각각의 챕터를 제목을 정하실 때 여기서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은 뭐 이런 말 대신에 다른 많은 멋있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머릿말, 시작하며 들어가는 글, 시작하는 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본론 마찬가지입니다. 본론하고 일하고 절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고 1950년대의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굳이 이 본론이라는 말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1 서론, 2 1940년대 푸케와 자전의 가족, 3 1950년대 뭐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불필요하다면은 1, 2, 3, 4 이런 숫자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결론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대신에 맺은 말 글을 마무리하며 마치며 마무리 글, 나오는 글, 맺는 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정하시고요. 챕터의 제목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글을 작성을 하실 때 그 개조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뭐뭐 하였음, 뭐뭐임 이렇게 끝에 음이라든가 아니면 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문장들 개조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과제물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교수가 용인하는 특별히 개조식으로 써도 좋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개조식 문장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뭐이다, 였다, 한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는 이러한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개조식 문장으로 작성을 하시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형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고서 시작을 할 때 한두 줄 정도 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서론, 본론 이런 그 장 제목들은 약간 굵은 글씨로 또는 폰트를 글자체를 다르게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구별이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을 이제 문장을 시작을 할 때는 여기서처럼 보통 왼쪽에 끝나는 라인에서 한 글자 정도 이것도 뭐 딱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책마다 출판사마다 또는 학술 잡지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한 글자를 띄는 게 일반적입니다. 밀어쓰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락의 첫 줄은 한 글자 스페이스바 긴 거 있죠. 자판에 그것을 2번 정도 클릭을 하셔서 밀어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 정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장과 장 사이도 마찬가지고 절과 절 사이도 이렇게 한 줄씩 띄어가지고 구별을 해주시면 독자들이 여기서는 평가위원이 되겠죠. 읽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형식도 더 이뻐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내용들 폰트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아주 뭐 멋진 폰트 쓰신다고 해가지고 좀 자주 쓰지 않는 그런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독자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쓰는 폰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겠죠. 자, 어떻게 보고서를 쓸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본론을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크게 2가지 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강의 과목을 다 들으셨고 영화도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쓰실 적에 어떤 식으로 글의 구조를 본론 가운데 부분에 구조를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습장에다가 직접 손으로 써보시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이렇게 목차를 먼저 마련을 해보시고 목차도 가능한 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 강의도 3, 4, 5강에서 연대 순으로 이렇게 학습을 했었죠.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보면은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자막이 시작이 되고 분절이 돼 있죠. 그 형식을 따라서 본론의 내용 역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도 됩니다. 자, 40년대에 나오는 거는 그 푸케가 도박에 빠져 있고, 그 공리죠. 짜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슴 졸이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떠나게 되죠.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생활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인형극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인형극을 하러 떠나다가 공연을 하다가 그 국민당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죠. 국공내전과 공산당에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 이러한 과정에서 푸케이와 자전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했고 어떤 적응 전략을 취했는지 이런 식으로 시기순으로 쭉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시기순으로 40년대, 50년대 하는 게 약간은 좀 단조롭게 보이고 평면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시대별로 또는 어떤 꼭 40년대, 50년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그런 상황을 단위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에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가족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900 아마 47년 8년 정도가 되겠는데요. 뭡니까 인형극 하다가 잡히고 국민당 군대로 갔다가 나중엔 다시 공산당 군대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푸케 같은 경우는 누가 국민당이고 누가 공산당이고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굉장히 체제와 이념은 전체 사회 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급속하게 바뀌지만 개인들의 삶은 당장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 펑샤가 귀머거리가 되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 체제와 이념의 변화와 개인들 간의 삶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준 운동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적 인간이 든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집체 식당에서, 공동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의 아들이 장난치다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혼나죠. 이랬을 때 푸케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들을 뭐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가치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대학준 운동 철강 생산하는데 아들을 학교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죠. 자, 사회주의적 인간이 된다는 것과 어떤 개인들의 가족들, 푸케는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가족 생활들이 많은 굴절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 여러분들이 좀 더 제목을 근사하게 잡아서 이렇게 써놓을 수 있고요. 정치적 역량이 낳은 비극 문화대혁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의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목을 잡아놓고 푸케와 자전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대처를 하는지, 또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가 또는 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난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그 과제물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1년, 2년 선배들이 되겠죠. 꼭 잘 써서 뽑았다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 1등급을 받은 그런 과제물인데요. 자, 이건 짜전 여성 주인공의 입장에서 공리의 입장에서 이 정치적인 경랑, 사회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분석해 보라는 작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 역시 자전과 같은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 여하고님이 쓰신 거죠? 상당히 어떤 그리고 나서 개인의 어떤 엄마로서의 또는 부인으로서의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과 영화에 나오는 공리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론을 쭉 나가면서 어떻게 글을 써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자전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기별로 쭉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학우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1, 2, 3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또 멋지게 제목을 다루셨네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장이모 감독이 어떤 영화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뭡니까? 이건 이제 다른 과목이죠. 죄송합니다. 같은 과목인데 역시 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아주 강인한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전의 20대에서 50대까지 이 시대 상황을 또 이 자전의 어떤 그 상태, 뭡니까? 젊은 부인으로서 점점 어머니가 되어가고 할머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시대순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방식도 가능하죠. 사실은 뭐 거의 그만 비슷비슷한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이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대별로 나눠서 중국의 사회문화적 사건, 여기서 보면은 자전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아내 자전과 어머니 자전으로 구분하고 상당히 명확하죠. 어떻게 글을 쓰겠다라는 게 구상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전에 대해서도 현대 중국의 거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상당히 독창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과목에서 올해의 과제는 후계도 아니고 자전도 아니고 후계와 자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기 때문에 후계와 자전의 얘기를 다 아우르고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후계, 자전 이 두 사람의 개인을 합쳐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글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도 읽으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교재마다 챕터의 뒤쪽에 참고 문헌들을 달아놨습니다. 그 참고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참고문헌 이렇게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인터넷도 검색을 하시고요. 자, 인터넷에 보면은 물론 과제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장이모의 호저라는 이 인생이라는 과목은 중국 현대사 할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제물로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보고서들 여러분들 쉽게 살 수도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따오신다거나 부분적으로 베껴 오시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 표절 검색 시스템이 다 걸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제물 보고서의 얼개, 틀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쉽게 얘기하면 목차를 하는 거죠. 목차를 서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고, 특히 본론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할 것인지. 자, 본론 배치 구상의 두 가지 방식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순서로 본론을 전개할 것인지, 몇 개의 장절로 할 건지 각각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보세요. 일하고 여기다가는 뭘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다라고 장절 구성을 하시고 어떤 내용을 배치할 것인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쓰는 방식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앞에서 서론부터 즉 머리말부터 쭉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필휘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글재주가 좋은 분들이 그렇게들 많이 쓰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서론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만 생각을 해두고 본론 내용들을 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론 마무리를 짓고 자, 서론에서 다시 이 얘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서론을 나중에 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글쓰기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과 결론을 구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서론이 참 그 글을 쓸 때 중요한데요.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쓴 책이나 글을 볼 때 처음에 몇 쪽을 보고 나서 이 어떤 글이구나, 어떤 문제의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의식이 발견되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점점 독자들이 끝까지
읽지 않거나 또는 읽더라도 지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시작해서 독자의 주의를 끌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마무리 역시 마찬가지죠.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끝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마무리에 대해서는 특히 본인의 자신의 주장이라든가 어떤 그 자신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야 좋은 글로 간주가 됩니다. 자, 과제물의 분량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과목에서 과제물 분량을 5,000자 내외 또는 3,000에서 5,000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목에서는 5,0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자, 그러니까 4,000에서 6,000자 정도인데요. 자, 어떤 과목에서는 A4 용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폰트를 쓰는지, 어떤 글자체를 쓰는지, 활자 크기를 얼마나 하는지, 여백을 얼마나 주는지, 줄간격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4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실제로는 1페이지 반짜리일 수도 있고요. 또는 8페이지짜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판사라든가 이렇게 학술 논문을 쓸 때는 몇 자 내외라든가 또는 원고지 몇 매 이런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몇 자라는 게 생소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한글 작성 프로그램에 다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보면은 파일이라는 게 있죠.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리스트가 쭉 뜨게 돼요. 그 리스트 쭉 뜨다 보면은 이제 이 문서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정보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팝업 창 중에서 문서 통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서 통계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파일 안에 글자가 공백을 포함해서 몇 자인지, 공백을 제외하고 몇 자인지, 낱말은 몇 개인지,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하면 몇 장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썼는데 뒤에다가 또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쓴다. 그러면 당연히 숫자들이 올라가겠죠. 또 지워내면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문서 통계의 창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과제물 서식에 있는 그대로 쓰게 될 경우에는 아마 4페이지에서 한 5페이지 정도면은 이 5페이지 정도면 글자 5,000자 전후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아래아 한글에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워드 파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일을 여시고 문서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페이지에서 오른쪽 보면은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속성의 요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시면 이 두 가지가 뜨는데, 이 고급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아래 한글과 마찬가지로 글자가 몇 개인지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 과제 제출하는 방식 앞에서 파일로 다운을 받으셨죠? 받는 법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정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자, 이 평가는 이게 현대중국 인문이 수강생이 3,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 혼자서 이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5 내지 6명 정도의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은 다른 대학교에서 이 관련 분야 전공자들,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하고 위촉을 하고 학교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정 기준, 평가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내용의 충실성 10점, 글의 구조 5점, 논리적 전개 5점, 내용의 독창성 10점으로 해서 30점 만점의 기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드리면 이 기준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분들은 전부 다 영어는 물론이고 이 중국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의 충실성은 매체 강의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을 했는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글을 읽다 보면은 나오게 되죠. 글의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본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서본결의 구조라는 건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 분량이 적절한가.
5,000자 내외 또는 4, 5쪽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쓰면 좋은 줄 알고 8페이지, 10페이지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정한 주어진 분량 내에서 작성을 하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위원들이 감점을 하게 됩니다. 자, 논리적인 전개, 각 부분 및 장절 또는 문단과 문단 간의 그 상호 연관성, 그리고 이게 주제에 적합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조식을 썼을 경우에도 감점을 당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독창성 10점입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서 독창성이라는 거는 영화 인생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해석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썼는지의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가면은 영화 인생, 장이모 인생 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뭐 해피 캠퍼스, 무슨 월드 리포트, 굉장히 많은 5,000원이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절대 그런 것들 구입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자료들 또는 이전에 다른 학우님들이 썼던 또는 올해 다른 학우님들이 썼던 글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다 입수를 해서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딱 열게 되면은 바로 이전에 어떤 글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글하고 내용을 순간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요 같은 내용들 또는 유사한 내용들을 색깔로 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절률이 얼마다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알파고와 같이 상당히 놀라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창성이라는 건 본인이 직접 썼는지의 여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문체가 있다면 당연히 가산점을 받을 거고요. 자, 이러한 그 네 가지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듣고 서본결의 구조를 갖추고 장절의 내용에 개조식을 쓰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문장으로 구성을 한다면, 직접 쓰신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학우님들이 1등급 또는 2등급 정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표절 이건 모르겠지 하면서 표절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한 학기 새로운 형식의 과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상당히 여러분들의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는 좋은 그런 창의적인 그리고 재미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이 글을 쓰셔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